유튜브 하이. 자, 봅시다. 어쨌든 모르겠어요. 뭐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좀 걱정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다들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모르겠어요. 이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 어쨌든이란 말 되게 많이 쓰는구나. 그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시간을 조금은 그래도 보람차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어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급적이면 이 영상들을 보고 이 기회에 부족했던 문법 개념들을 조금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기간 내에 좀 타이트하겠지만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영상이 얼마나 화질이 좋을지 그리고 이게 뭐 소리가 뭉개진다는 소리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문법을 이 기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쌤 저는 선택 과목 할 때 문법을 안 할 거고 화법 작문을 할 건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다른 영역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지금 저랑 같이 보실 문장 파트는 문학 공부할 때든 아니면 비문학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문법 지식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 과목 선택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급적이면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본인 수험 생활에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내용을 바탕으로 복귀한 첫 주에 가급적이면 시험을 볼 거니까 공부하세요. 그냥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199페이지에 문장이라고 아마 챕터 제목이 쓰여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국어에서 우선은 지금 책에는 빠져있지만 문장을 얘기할 때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형식상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상의 조건이 있어. 우선은 요 문장 제목 밑에 써놔. 챕터 제목 밑에다가 형식상의 조건은 두 가지야. 당연히 주술관계가 문장 내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그 문장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표지. 그러니까 표기되는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문장 종결 부호라고 이해하면 편해. 그러니까 문장 종결 표지가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둘 중에서 주술관계는 실제 담화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 대화 나눌 때 뭐 친구가 되게 엽기적인 얘기를 했어. 아니면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너한테 했어. 그럼 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Reall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여기 어디에 주술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실제 담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는 그 문장 내에 완결된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죠. 요 세 가지 조건이 완성됐을 때 국어에서 그걸 문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문장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문장 성분 개념을 얘기하기 전에, 문장 성분 개념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관련된 문법 단위 얘기부터 좀 하고 들어갑시다. 책에 보면은 199페이지 사이드 오른쪽이죠. 이 기준의 오른쪽 사이드에 보면 구와 절 개념이 있을 건데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같이 얘기할게요. 어절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와 절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어절은 이렇게 정리해놔. 문법에서 의미와는 상관없이 얘는 그냥 띄어쓰기 단위랑 일치하는 개념이구나 정도로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뭐 어절의 개수 같은 걸 세라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띄어쓰기 개수를 세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요한 그 개념이 이 두 가지인데 책에도 물론 뭐 정식으로 설명이 돼 있겠지만 보통은 뭐 중심이 되는 말과 주변이 되는 말들의 묶음 뭐 이런 식의 어떤 디테일한 정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도로만 좀 내용을 정리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문장의 일부분이죠. 둘 다.
둘 다 문장의 일부분인데 중요한 게 얘는 구는 주술 관계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절은 주술 관계가 성립이 돼요. 문장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절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좋으냐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문장이다라고 정리해줘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조금 개념을 잡아두고 들어가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몰라 내신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개념이긴 한데 수능에서는 거의 건드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대부분 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물어볼 거고 요 절들을 디테일하게 네가 어떤 절인지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니까 개념은 요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현재 난이도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도 잡고 들어가라.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밑에 내려와서 문장 성분의 종류를 이제 얘기해 봅시다. 자, 우선은 크게 보면 첫 번째 주성분이 있는데 주성분은 옆에다가 이렇게 해놔. 주성분은 다른 말로 필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필수적이라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문장 내에서 생략이 불가능하겠죠.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실제 담화 상황에서는 생략이 가능해요. 아까 했던 말이 연속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에는 기본적으로 얘는 생략할 수 없는 애들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속 성분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수의적 성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얘는 어떤 경우에는 아니면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수의적 또는 뭐 수의적이란 말은 인위적이란 말과 유사한 뜻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뭐 그런 애들인데 어쨌든 얘는 대부분 생략이 돼. 대부분 생략이 된다는 말은 뭐가 있어? 항상 예외가 있어. 즉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죠. 당연히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떻게 보면 출제 포인트로 등장하는 애들이니까 반드시 얘네는 중요하게 정리해둬야 됩니다. 이거는 각각의 성분 설명할 때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성분이라는 게 있죠. 뭐 여기서는 여기 뭐 얘기 안 했네. 다시 올라와서 부수성분에 들어가는 게 이제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죠. 그 독립성분은 말 그대로 독립어 이렇게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갑시다. 문장 성분부터 디테일하게.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주어부터 하나씩 볼 거야. 이제 밑에 내려와서 문장 성분별 특성이라는 부분 잘 봐. 이제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데 표 안에 첫 번째 칸에 주어부터 보면 네가 뭘 체크해야 되냐면 주어에서 뭘 체크해줘야 되냐면 거기 밑에 설명 중에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라는 말이 있어요. 주체 동그라미 쳐놔. 주체. 그러니까 주어는 말 그대로 서술어의 주체를 말한다. 그럼 주체 이꼴 주어야. 요 단어를 왜 익숙하게 만들어둬야 되냐면 나중에 높임법 할 때 주체 높임법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럼 주체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이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말 좀 익숙하게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주어를 만드는 방법, 즉 주어의 실현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체언의 만드는 법, 실현 방법은 첫 번째 체언의 주격 조사를 붙이죠. 그럼 우리가 아까 혜미쌤이랑 했던 내용에도 품사가 들어있겠지만 주격 조사는 이제 뭐가 있어? 디테일하게 보면 체언의 이가 깨서 그 다음에 에서가 있죠. 에서를 외워야 돼. 에서를 왜 외워줘야 되냐면 요거 어디 써먹냐면 요거
구별하라고 시킬 수도 있어. 구별하라고 시킬 수도 있어. 그럼 에서는 언제 붙는지 아마 햄스비랑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외워둬야 된다. 알겠나?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격조사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 생략할 수 있었지, 그치? 그럼 체원 단독으로 주어도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주격 조사 대신에 보조사 쓸 수 있었지. 그 네 번째 지금 책에 빠져 있어요. 지금 요 세 가지는 이제 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고, 네 번째 요거는 옆에다가 조금 빈 공간이 있죠. 예시 옆에 보면 빈 공간이 좀 있을 거야. 거기 옆에다 추가해놔. 같이 쓸 수 있어. 뭐랑? 주격 조사랑 보조사랑 같이 쓸 수 있어. 근데 순서는 뭐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주격 조사가 먼저 올 건지, 격조사가 먼저 올 건지, 보조사가 먼저 올 건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둘 다 돼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주면 봐봐요. 주격조사가 먼저 오면 이런 식이야. 깨서 주격 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올 수 있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선생님께서는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요건 어떻게 되냐면 노래 제목도 있잖아. 그것만이 내 세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사 많이 먼저 오고 주격조사 이가 나중에 오는 그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사실 주어에서는 그렇게 크게 네가 어렵거나 아니면 어려워한다거나 주의할 게 많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현 방식만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조사와 격조사 사이의 순서 문제, 그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내려와봐. 이제 칸 안에 내려와봐. 서술어가 있을 거예요. 자, 서술어는 말 그대로 주체 동작이나 작용, 상태, 성질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고, 뭐 무엇이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세 가지 경우로 디테일하게 나눌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기본적인 개념이고 우선은 조금 간단하게 실현 방법부터 얘기하자면 첫 번째, 용언의 활용형이 그대로 서술어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여서 서술어를 만들 수도 있고, 세 번째 서술격 조사 없이 단독으로 쓸 수도 있죠. 너는 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체언에 역시나 보조사, 약간 시적으로 쓸 수도 있죠. 나는 이것뿐,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 뭐 이런 식으로 이다를 빼고도 충분히 보조사만 써서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다뿐 이런 건 없잖아, 거의.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조사를 먼저 쓰고 서술격 조사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사실 서술어에서는 문제 정답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출제 포인트 자체가 여러 걸 물어보는 것보다는 유명한 개념이 있죠. 자릿수. 서술에 자릿수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릿수 개념을 좀 보자고. 자릿수 개념을.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은 기본적으로 거기도 설명이 돼 있겠지만 서술어, 그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성립하기 위해서 서술어를 제외하고 몇 개의 문장 성분이 더 있느냐, 그 얘기잖아. 그럼 봐잉. 서술어 말고 왔듯이 뭐는 무조건 있어야 돼? 주어는 있어야 돼. 그럼 서술어에 주어가 있는 이런 구조의 문장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서술어 말고 하나만 더 있으면 되니까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하죠.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서술어는 뭐가 있어? 한 자리 서술어 될 수 있는 애들? 그건 적어놔. 우선 목적어 필요 없는 동사, 자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 나는 예쁘다. 그럼 말 돼, 안 돼? 되잖아요. 문장이 성립하잖아. 그잖아. 그 다음에 아니면 체언에 이다가 결합한 형태 또한 마찬가지. 한 자리 서술어로 결정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합시다.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술어, 그 다음에 보어, 서술어,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죠. 이런 애들을 봐봐. 그럼 서술어 말고 주어 목적어, 주어 보어, 주어 부사어 이렇게 두 가지씩 필요하니까 이런 애들을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두 자리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애. 우선은 목적어가 있으니까 깔끔하게 다 쓰자. 여기 목적어 필요한 동사, 타동사가 들어갈 수 있지. 그 다음에 보어잖아. 이거는 뭐 목격조사할 때 햄스도 얘기하셨을 거 아니야. 이게 되다 아니다가 들어가줘야죠. 자, 요게 이제 두 개가 있고, 요게 이제 진짜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데, 요런 애들을 우리가 생략할 수 없다고 해서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 서술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정리해놔. 그러니까 비교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대칭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닮다 이런 식의 비교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걔는 무조건 부사어가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외워둬도 괜찮아. 그 다음에 비교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 말고 행위의 짝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행동. 예를 들면 싸우다, 화해하다, 결혼하다, 뭐 싸우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악수하다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혼자서 악수 못 하잖아.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봐야 되는 게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뭐야? 주어, 목적어, 부사어. 그러니까 서술어 말고 지금 세 개가 더 필요하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 얘도 중요하죠. 외워두면 좋아요. 세 자리 서술어는 총 네 가지가 있어. 총 네 가지가. 첫 번째는 우선 니네가 알고 있는 사동사. 그러니까 이희비기 우부추 붙은 거. 뭐 먹이다. 뭐 아니면은 뭐 할까? 뭐 입히다 이런 것들은 사동사고 세 자리 서술어다. 그러니까 봐봐.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입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동사들은 보통 세 자리가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 수요 동사 같은 거.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주고받는 의미가 들어가면 무조건 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거 잘 외워놔. 잘 착각하기 좋아. 그러니까 나는 용돈을 받았다 그러면 말 되는 것 같아. 근데 국어에서는 틀렸어. 누구에게 받았는지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뭐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성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수요의 의미가 들어있으면 세 자리구나 이렇게 정리해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의 상태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 또한 보통 세 자리로 많이 더 얘기해요.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것들 상태 변화, 위치 변화 그런 것들도 세 자리 서술어로 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까지 보일라나 모르겠네. 네 번째 요런 거 삼다, 여기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보통은 세 자리 서술어로 보죠. 봐봐 만들어 볼게. 네,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한 세 자리 서술어고 요 네 가지 종류는 가급적이면 외워두는 게 이 입시 생활에 편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워뒀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서술어 만드는 법이랑 서술어의 자릿수 자,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아유 진짜 심심하다 얘들아 쌤. 봐. 199페이지 사이드에 보면 서술어의 구성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용어과 보조용어 얘기 나오는데
요 구별하는 법도 나오죠. 서 붙여보라는 거. 그거까지 확실하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 또한 아마 요것도 이제 용언 수업할 때 아마 혜미쌤이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기 좀 체크하고 본용언, 보조용언 뒤에 문제도 나와. 그러니까 만드는 법이라든가 구별하는 법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고3 때나 아니면 네가 그래 미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쌤이 수업하다 보면은 재수학원에서 수업하다 보면은 이거 구별이 잘 안 돼서 질문하러 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네 수능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 넘어갑시다. 200페이지. 자, 목적어랑 보어가 나와. 어쨌든 자, 그럼 목적어에서 봤을 때 칸 안에 봐봐. 칸 안에 보면 서술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라고 해서 대상 동그라미 쳐봐. 자, 그러면 이제 목적어는 세 번째 목적어는 이렇게 정리해라. 객체. 봐봐. 그럼 주체 높이법 그러면 주어를 높이는 거고 객체 높이법 그러면 목적어를 높이는 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객체에 목적어 말고 부사어도 들어있긴 한데 어쨌든 이 객체라는 말을 익숙하게 만들어놔. 객체 그러면 뭐다? 목적어랑 부사어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개념들이 좀 연결이 되면서 높이법 구별할 때도 좀 더 정리가 되니까. 어쨌든 그러면 목적어를 만드는 법은 이제 또 봐야겠죠. 자, 실현 방법 첫 번째. 당연히 목적격 조사를 붙이면 되지. 요거 큰 이제 예시 들어있잖아.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빼고 생략한 다음에 체험만 쓸 수 있죠. 밥을 먹는다, 밥 먹는다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조사만 쓸 수도 있죠. 밥만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같이 쓸 수 있어. 같이 쓸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순서가 중요해. 잘 봐. 얘는 무조건 보조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을이 나와. 그잖아. 너만을 이런 식으로 봐봐. 너만을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둬. 무조건 보조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을이 온다. 자, 그거까지 알아뒀으면 실현 방법은 얼추 다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어는 진짜 딱 하나 주의하면 돼. 뒤에 무조건 뭐다? 뒤에 아까 적었듯이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자, 요거 쓰고 난 다음에 주의할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 봐. 자, 되다 아니다 서술어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실현 방법 얘도 체연의 복격 조사 이 가가 오면 돼. 그리고 주어랑 안 헷갈리게 주의해야겠죠. 뒤에 서술어 잘 봐. 그러니까 그렇잖아. 주격 조사에도 이 가가 있으니까 서술어를 보고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체연의 뒤에 있는 격조사 생략해서 체연만 이렇게 해서 보호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체연의 보조사만 쓸 수도 있죠. 그리고 같이 쓸 수도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순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복격조사 이 가가 붙어요. 얘는 예문을 써줄게. 문제가 그것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나올 수 있죠. 자, 기본 개념 그리고 만드는 법은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우선 목적어부터 옆에 사이드에 빈 공간이 있죠. 그 목적어 칸 옆에 보면 위쪽에 살짝 빈 공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의사 목적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라고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자면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 쌤이 예문을 2개 써줄게 바라잉. 미안. 자, 나는 학원에 간다가 있고 나는 학원을 간다가 있어. 근데 의미상으로는 두 문장이 어때? 차이가 없어.
큰 차이가 없어. 큰 차이가 없는데 문장 성분은 달라. 왜? 문장 성분에서의 기준은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 형태야. 조사가 뭘 붙었냐? 조사가. 봐봐. 학원에에 요 에는 부사격 조사지, 그지? 그럼 얘는 닥치고 뭐다? 부사어야. 근데 얘는 의미상 부사어잖아. 의미상 부사어인데 뭐가 붙어있어? 목적격 조사가 붙어있으니까 얘는 뭘로 판단해? 의미상 부사어지만 형태 기준으로 얘는 뭐다? 목적어로 판별한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게 고민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무조건 뭘 봐? 조사를 봐. 자, 얘도 똑같아. 봐봐라. 자, 뭐 이런 문장이 있고 이런 게 있어. 자,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 얘 복격 조사 붙었어. 그럼 얘는 닥치고 보어야. 그럼 얘는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서술어도 진짜 되다야. 근데 얘는 뭐야? 얘는 부사격 조사 붙었어. 그럼 얘는 뭐야? 부사어예요. 그럼 이때 대단은 뭐야?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고 요때 대단은 그죠?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문장 성분에서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뭘 봐야 돼? 격조사 봐야 돼. 그러니까 격조사는 무조건 외우고 있는 게 좋겠죠. 알겠나?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외워. 자, 여기까지가 필수성분이었어요. 야, 진짜 소름 돋는다, 쌤. 응? 쌤, 왜 우리 2월 달에 마지막 수업할 때 이번 주가 마지막 수업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장난삼아 얘기했는데 이게 3월 말까지 이렇게 될 줄은 그잖아. 우리 겨울 때 잠바 입고 만났는데 이제 좀 있으면 못 꼽힐 때 만나는 거야. 아, 참. 오늘 한창 이태원 클래스 재밌다고 막 얘기했는데 이제 이태원 클래스 끝나가잖아. 진짜 어이가 없다. 자, 다들 건강 조심하고 계속해서 봅시다. 자, 5번째 관형어. 이것도 설명했겠지만 제자의 이름 뜻부터 알아들으니까. 이름 뜻부터. 왜 관형이야? 그러니까 자습서 같은 거나 이론서에 보면 머리에 관처럼 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정리해 보라고. 그럼 뭐야? 명사지. 그 다음에 형용사지. 요거 관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할 자체가 관사와 형용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구나. 그리고 바로 나오잖아. 관형은 뭐 해주는 거야? 관형어는 체형을 꾸며주는 말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만드는 법. 첫 번째, 당연히 관형사는 그대로 관형어에 포함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형에 관형격 조사 의 붙이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체온 요거 이제 보조사를 어떻게 해? 그럼 보조사만 쓸 수 있느냐? 없어. 안 돼. 나의 책 이건 돼. 근데 보조사 나만 책, 나도 책, 뭐 나만 뭐 책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보조사만 쓰는 건 안 되고 대신 요거는 돼. 나만의 요건 되잖아. 물론 반대는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나만의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여기 중요해. 용어 어간의 관형사형 어미 외워. 관형사형 어미 제발 외워라. 앞에 몰라 네가 용어원 할 때 전성어미 하면서 배웠겠지만 요건 아마 문쌤이랑 같이 수업을 했겠죠. 전성어미 나올 때 분명히 나왔을 거겠지만 얘는 지금 문장에서 한 번 더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게 또 나오냐면 견문장에서 한 번 더 나와. 그러니까 외워. 근데 써먹는 데가 너무 많아. 은,
을, 던. 이거 또 언제 나오지 않아? 시제할 때 또 나와. 심지어 작년 수능 문제 포인트였잖아, 문법? 14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에서 요거 시제에 따라, 시제가 품사에 따라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것도 뭐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외워라. 무조건 외워야 돼. 어쨌든 관형어 만드는 방식이 용어의 어간에 뒤에 요거 4개 붙으면 관형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만드는 법이 있고, 자, 그러면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부속 성분은 대부분의 경우에 생략이 돼.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언제냐? 얘는 뭐? 의존 명사를 수식할 경우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생략할 수 없어요. 극히 일부분이긴 한데 극히 뭐 되게 일부분적인 내용이라서 이게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에서는 관용어가 필수적일 때를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요거는 꼭 알아둬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의존 명사를 꾸밀 때는 요거는 생략이 안 된다. 알겠죠? 요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되게 중요한 거였으니까 꼭 필기를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부사. 기본적으로 부사는 하는 역할이 부사랑 거의 유사하죠. 용언, 다른 수식언,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어. 왜 이렇게 자꾸 보나? 자, 꾸며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만드는 법을 얘기해 줄게요. 만드는 법을 좀 얘기를 해주면, 얘는 좀 다른 게 몇 개 있어. 우선은 부사는 그대로 부사어야. 그 다음에 당연히 체언에 부사격 조사 붙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체언에 부사격 조사 없이 단독으로 쓸 수 있어. 그렇잖아. 나는 학원에 간다. 나는 학원 간다. 이런 식으로 다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요렇게 돼요. 부사격 조사 먼저 오고 보조사와 그렇잖아. 어떻게 써? 걔 학교에만 다녀. 이런 식으로 학교에만 다녀. 뭐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너 엄마가 너 어디 무슨 학원 갔다 왔어? 그래서 무슨 학원 3개 정도 갔다 왔어. 그랬는데 네가 하나만 갔어. 그럼 국어학원에는 갔다 왔어. 애는 갔다 왔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죠. 보통 요 형태로 사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 중요한 게 뭐 가능해? 가능해.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안 붙는데 부사 뒤에 보조사 써서 붙일 수 있어.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네가 수업 왔는데 한 30분 지각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지. 빨리 도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욕을 못 하겠네요. 자, 어쨌든 보조사를 쓸 수도 있다는 거. 부사에 보조사 쓸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사 이제 만드는 법 마지막으로 용언 어간에 부사형 어미. 요것도 필수로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외우면 좀 편해. 뭐뭐게, 뭐뭐도록, 뭐뭐듯이. 그런 애들 제일 자주 등장하는 애들은 가급적이면 외워주세요. 아서, 어서 같은 경우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속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당연히 언제 생략할 수 없어? 필수적 부사와의 경우에 생략할 수 없다. 그거는 필수적 부사는 그리고 언제 쓰는지는 아까 서술어의 자릿수 하면서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속 성분은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또 좀 지웁시다. 지금은 11강의실이고 이 교실이 그나마 덜 울려서 대강의실은 좀 촬영하니까 많이 울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칠판 판서가 잘 보여야 되니까 프레임이 좁게 잡혀서 판서가 그렇게 칠판이 그렇게 넓지를 않아서 좀 자꾸 지우게 되네. 자, 그 다음에 독립어를 좀 봅시다. 독립어 마지막.
칸 안에 이제 표시만 해주면 되는데 우선은 의미상으로는 아예 없어 상관없어. 그냥 말 그대로 의미상 없어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아무런 문장 다른 문장 성어와 관계가 없으니까 독립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독립어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위치는 자유로워. 왜냐면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 동그라미 봐봐. 독립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긴 하는데 문장 중간 혹은 끝에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문장 성분과 의미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위치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실현 방법이죠. 독립어는 감탄사는 그대로 독립어야. 그 다음에 체언의 폭격조사 그 다음에 체언 단독 특히 제시어 같은 개념으로 많이 쓰죠. 뭐 이런 거 있잖아. 돈이면 다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혹격조사 이거는 뭐 옛날에 한번 4월달 모의고사인가 3월달 모의고사인가에 한번 나왔었는데 보조사 야가 있어. 보조사 야가 이제 그거랑 혹격조사 야랑 헷갈리지만 혹격조사 누구누구 부를 때 쓰는 거야. 사람 부를 때 쓰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문장 성분 개념은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걸 얘기할 때 보자. 좀 더 추가로 얘기해 줄 게 있나? 네, 문장 성분은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쌤이 지금 필요한 건 다 얘기해 준 것 같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장 성분 끝내기 전에 문장 성분을 판단할 때 항상 뭐가 무조건 기준이다? 형태가 기준이다. 의미 따지지 말고 형태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격조사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부터는 외워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분수령이 될 거다. 그러니까 외워주는 게 꼭 필요하다. 그 외우라고 한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무조건 외우고 자동 반사적으로 몸이 반응하게끔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마 본인이 내신이든 아니면 문제 풀 때든 써먹기 편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설명한 것들이 어디에 또 좋으냐면 시 분석할 때 되게 편해. 그러니까 몰라 뭐 시에서 나는 뭐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해서 무슨 말인지 되게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다 그러면 별로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는 대체 이 시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문장 단위로 끊어봐. 그러니까 연 단위, 행 단위로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문장 단위로 끊어. 연 무시하고 행 무시하고 문장 단위로 내용을 끊어서 내용부터 캐치해. 그리고 디테일한 어떤 행의 역할이라든가 단어의 의미 같은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장 단위로 끊을 수 있게끔 요 문장 개념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장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계속해서 볼 건데 보면은 이제 201페이지예요. 201페이지부터 이제 문장의 짜임, 즉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볼 거야. 그래서 크게 보면 두 종류야. 자, 이렇게 있죠. 혼문자는 거기 책에 나와 있죠. 주술 관계가 한 번 성립되는 거. 그 다음에 견문자는 주술 관계가 두 번 이상 이제 성립되는 걸 우리가 보통 견문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견문장 안에 두 종류. 이어진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마 다른 데서도 많이 봤던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도 많이 만나봤을 건데 얘는 이런 식이죠.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인데 여기 안경처럼 생겨먹은 거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문장인데 안에 뭐 대등, 종속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디테일하게 가면 그 전에 대등, 종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애들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애들을 우리가 보통 두 개로 얘기하는데 하나가
연결어미 그리고 문장 접속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있고 지금 보통은 다른 쌤들도 많이 이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연결어미를 좀 외워두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어. 이 두 가지를 구별할 때 이제 대등 안에는 나열, 그 다음에 대리 이런 것들이 있고 종속 안에 원인, 배경, 조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걸 이제 알려주시고 외우라고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선생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연결어미를 굳이 외우라고 시키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문제를 물어보는 포인트가 대등인지 종속인지를 구별시키는 게 더 많지 종속 안에서 디테일하게 그게 원인인지 조건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는 잘 없어. 그러니까 몰라 외우겠다면 쌤이 말리진 않겠는데 이제 안 외웠으면 좋겠다. 오히려 외우는 게 얘는 더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등적으로 연결되는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연결 어미가 고야 고. 근데 얘는 대등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 종속에도 사용이 돼. 그러니까 대등이라고 외웠는데 종속에도 나오면 이거는 이제 오히려 문제 풀 때 더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봐라. 이런 게 있어. 요때는 확실히 대등이죠. 근데 야, 이 문장은 좀 대등이라고 하긴 애매하지 않냐? 봐봐라. 요거 두 개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앞절이죠, 절.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교체했을 때, 즉 위치를 서로 바꿨을 때 의미 변화가 사실상 없어야 돼. 근데 종속은 이렇게 바꿔버리면 위치를 서로 바꿔버리면 의미가 아예 바뀌어버리거나 아니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게 기준이야. 굳이 외우지 말고 요거 두 개, 요 방법 써. 요 방법. 봐봐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성립되잖아. 그럼 얘는 고를 썼지만 그래. 고를 썼으면 얘는 대등 맞아. 고 썼으니까. 근데 얘는 바꿔. 뜻이 이상해져. 되게 난처한 문장이 돼버리지. 그럼 얘는 고를 썼지만 얘는 종속이죠. 그러니까 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대등 종속 구별하기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외우지 말고 요 정도로만 개념을 정리를 해두는 게 쌤이 봤을 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기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 또한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는 좀 민망하니까 지우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은 이제 그림으로 먼저 얘기해주면 요런 식이죠. 요렇게 있고 요게 있죠. 요 바깥에 걸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했고 요 안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안긴 문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물론 뭐 수능 특강에서는 교과서에서 쓰는 안긴 문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안긴 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안긴 문장이라는 게 결국에 문장 속에 들어있는 문장이잖아? 그럼 절이야. 그냥 절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두고 절 안에 5가지 종류가 있었죠. 절 안에 5가지 종류가 있었죠. 이제 칸이 좀 부족하니까 지우고 지워놓고 봅시다. 자, 그래서 절 안에 5가지 명사절, 그 다음에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뭐 물론 수능 특강에서는 이게 뭐 품사 플러스 절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잘 그 설명이 납득이 잘 안 가지만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저 따위가. 근데 어쨌든 관형절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품사적인 이름일 수도 있는데 문장 성분적인 이름일 수도 있어. 이건 그냥 흘려들어. 그냥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얘는 명사, 품사 이름이죠. 그 다음 절. 얘는 관형,
어라고 해도 되고 관형사라고 해도 사실세가 쌤이 봤을 때 상관없어요. 그냥 관형어나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다라고 해서 그냥 관형절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왜냐면 꼭 품사 플러스 절이 아니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서술이 품사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붙는 건 아니어서 사실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관형사절이나 뭐 품사 플러스 절이구나 이렇게 일괄적인 건 아니니까 그 설명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관형사나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절이구나 이렇게만 정리해도 돼. 자, 명사절은 어떻게 보면 찾는 표시 같은 것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문장을 딱 봤을 때 뭐뭐 했음, 뭐뭐 하기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우선 명사절이 들어있는 거고 명사절 찾는 문제는 사실 잘 안 나와. 왜냐면 너무 기초적이야. 그냥 기만 외우고 있으면 거기에만 제대로 표시할 수 있으면 명사절이 들어있다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오히려 포인트가 뭐냐면 명사절이 그 문장 안에서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물어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 명사절이 무슨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지를 물어본다. 그럼 당연히 뭐까지 같이 봐줘야 돼? 명사절 볼 때는 요거는 기본이고 여기에 디테일하게 플러스로 뭐까지 같이 봐줘야 된다면 조사까지 같이 봐. 물론 보조사가 사용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에서는 격조사를 많이 씁니다. 판단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이 격조사를 보고 이 명사절이 이 명사절의 기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까지 꼭 같이 확인해줘라. 그래서 걔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거까지 같이 확인해줘야 돼요. 그래서 명사절 볼 때는 뭐까지 같이 본다 습관들여서 뒤에 뭐 조사까지 같이 본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형절은 아까 얘기했죠. 관형사형 어미 또 나오죠. 을던 요거 CGR에 또 나온다고 얘기했다. 외워. 무조건 외워. 그냥 옆구리 툭 나오게 외워야 돼. 얘는. 자, 관형사절은 넘어가기 전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요 개념이 있어. 뒤에 보면 문제도 나와. 동격 관형절이랑 관계 관형절. 그러니까 요거는 자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쌤 말 잘 들어. 그냥 용언 어간에 을던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걔는 관형절이 들어있는 거야. 문장 길이가 얼마나 길든 얼마나 짧든 상관없어. 그냥 을던 동사 형용사 어간에 을던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 들어가 있으면 걔는 무조건 관형절 들어있는 거야. 자, 요거 쌤이 좀 이따 지우고 다시 써줄게. 자, 우선 동격 관형절부터 먼저 얘기해줄게. 동격은 말 그대로 같을 동자야. 이퀄이 성립한다는 거야. 예문부터 얘기해주면 나는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자, 그러면 바로 영문장 보고 여기부터 넌 체크했었어야 돼. 됐어? 자, 그러고 그럼 이제 요 부분이 관형절이라는 게 나오지, 그치? 그럼 그가 범인이라는 요 관형절이 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 주잖아. 됐어? 그게 동격 관형절이야. 그래서 요 관형절과 요 사실은 뭐야? 요 이퀄이 성립해버리잖아. 이런 걸 우리가 동격 관형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두 문장이 결합한 거잖아. 어쨌든 그잖아. 아는 문장은. 그러면 봐. 두 개로 쪼개봐.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 다음에 그가 범인이다. 요 두 개가 결합한 거지, 그치? 그럼 그가 범인이다라는 문장이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문장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범인이다라는 문장이 들어가면서 생략된 게 있어? 아니면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지. 생략된 게 없어. 얘는 즉 결합할 때 생략이 없어.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 그리고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입장에서 뭐 그대로 보여. 또 찾기 편해. 그래서 사실은 동격 관형절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이제 중요한 게 관계 관형절이지. 자, 동격 관형절은 생략이 없다고 얘기했어. 그럼 관계 관형절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물론 이게 일로 들어가도 되고 이게 일로 들어가도 되는데 상관없지만 어쨌든 쌤은 요걸 여기다 넣어볼게. 자, 요거 두 개 결합시켜봐. 그럼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요게 여기로 들어온 거잖아.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 겹치는 말이 있지. 그지? 근데 여기서 이거 제껴버리고 얘만 내려온 거잖아?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겠나? 그럼 봐. 두 문장이 결합할 때 겹치는 말 중에 하나를 제꼈어. 즉 생략해버리고 들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관계관형절은 되게 중요한 게 겹치는 말을 중심으로 두 문장의 관계가 성립해서 관계관형절이고 중요한 게 생략되는 성분이 있어. 생략되는 성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한테 문제로 물어볼 때 뭘 물어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거야. 이건 두 번째로 포인트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좀 이따 얘기하고 두 번째 포인트로 요거 많이 물어봐. 즉 뭐 생략된 문장 성분이 뭔지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된 건지 목적어가 생략된 건지 그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앞만 문장이 짧든 요거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관형절이 들어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문장 길이가 짧을 때 첫 번째로 너한테 많이 이제 물어보고 네가 헷갈릴 수 있는 게 문장 길이가 짧으니까 이게 다른 절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까도 처음에 시작을 얘기했잖아 쌤이 무조건 용언 어간에 은는을더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관형절이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 짧든지 간에 얼마나 길이가 짧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역으로 분해해보는 연습을 해. 그래야 뭐가 생략되는지 더 잘 보여.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너네 많이 물어보는 게 관형절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찾을 수 있느냐.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무조건 용언 어간에 은는을더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 들어가 있으면 걔는 관형절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게 관계관형절에서 생략된 성분이 뭔지 조금 깊이 있게 물어보면 목적어가 생략된 건지 부사어가 생략된 건지 주어가 생략된 건지 물어봐. 그러니까 요거는 꼭 분해하는 연습을 해줘라. 그러니까 두 문장을 이제 원래 결합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보는 연습을 같이 해주는 게 좋다. 알겠나? 그러니까 요거 뒤에 문제로도 나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풀어보는 걸로. 자, 그래서 얘는 결합할 때 생략이 없고 얘는 생략이 일어나는 거. 그렇게 개념을 잡아두고 들어가요. 요거 물어봐. 모의고사에서 나와. 꼭 정리해놔.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은 부사형 어미가 있죠. 이, 개, 도로, 뭐 듯이, 아서, 어서 이런 것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고 옛날에는 이게 조금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었던 게 봐라잉. 옛날에 이거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자 문장 딱 구조 봐봐. 얘는 요거랑 요거가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거를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얘는 구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 다음 부사어의 위치는 어떻게 돼? 조금 비교적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논란이 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 수능 특강에서는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그냥 이렇게 돼 있어도 뭐다? 부사절의 위치가 바뀐 거다. 그래서 얘도 뭐 이어진 문장이 아니라 얘도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디렉션을 제시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사절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 보기에서 너한테 어떤 방향으로 생각할 건지 아마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부사절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보기에 어떤 식으로 조금 개념을 좁히고 들어가는지 조금 확인을 하고 문제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요거는 외워주면 조금 편하다. 그리고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좀 외워라 제발.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릴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서술절. 서술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가 두 개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얘는 뭐랑 구별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그 필수적 부사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필수 부사 미안해. 보호 들어가 있는 문장, 보호가 들어가 있는 문장과 구분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봐봐요. 왜냐하면 자, 뭐 할까?
개 있고 편하게 맞춰보자. 자, 이렇게 있어. 똑같은 가야. 근데 얘는 어때? 위에는 소수로가 나왔다고 뒤에는 아니다지, 그지? 그럼 얘는 보호야. 그럼 주술 관계가 이렇게 한 번밖에 성립을 안 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다? 혼문장이야. 근데 위에 애는 어때? 위에 애는 지금 나왔다니까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복격조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주격조사고 얘는 주어야. 그럼 주술 관계가 이렇게 한번 이미 성립해. 그러고 이좀 선이 예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 이렇게 또 한번 주술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요게 서술절이 되고 요거에 대한 요거의 어떤 특성을 서술해 주는 게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그거는 보호가 들어가 있는 문장과 혼문장과 요 안 헷갈리게 구별해주면 된다는 게 포인트다. 정리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인용절. 요 안에 두 가지가 있어.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어. 그럼 직접은 이렇게 써놔. 따옴표나 헛따옴표에 라고 붙는 거. 그리고 간접 인용은 고부터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줘야 되는 게 헷갈리지 말고 주의해줘야 되는 게 이다, 고, 아니다, 에, 고 붙이면 어떻게 돼? 이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만들어진 결과물이 벌써 라고가 보이니까 이걸 직접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만들어질 때 벌써 뭐만 붙었어? 고가 붙었으니까 얘는 뭐야? 간접이야. 그러니까 요런 거만, 요런 기초적인 거만 안 헷갈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절 안에서 네가 주의해야 될 개념들. 자, 그럼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우선은 혼문장, 견문장 구별하는 건 쉽죠. 주술관계 한 번 성립하느냐, 두 번 성립하느냐. 그 이어진 문장 안에 대등종속이 있었지, 그지? 대등종속 구별할 때 연결어미를 외워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결어미를 외우는 것보다는 대등종속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위치를 바꿔보는 걸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앞문장과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꿨을 때 의미의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뭐 그대로 자연스럽게 성립한다면 의미 변화 없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성립한다면 걔는 대등이고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꿨는데 의미가 변화한다거나 아니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돼버린다면 걔는 종속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 그 다음에 아는 문장 그리고 안긴 문장이 있고 안긴 문장은 안긴 절이라고도 하고 그냥 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 세부적으로 5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명사절을 볼 때 항상 명사절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걔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까지 봐야 되니까 접조사를 같이 보는 버릇을 들여라. 그 다음에 관형사절은 동격과 관계관형절이 있어.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동격관형절은 생략되는 거 없이 그대로 결합한다는 거. 그 다음에 관계관형절은 겹치는 말을 중심으로 두 문장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라는 거. 그거 꼭 알아두고 그리고 은는을전 외워야 돼. 그리고 부사절은 이게 도록듯이 그거도 외워주면 편해. 그리고 서술절은 뭐 보호랑 안 헷갈리게 구별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보호 개념이 좀 더 탄탄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술관계가 두 번 성립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인용절은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요거만 안 헷갈리게 좀 주의를 해줘라. 그 정도만 네가 디테일하게 봐도 크게 아마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가급적이면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관형절은 나올 때마다 뭐 분해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 더 편할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좀 치우고 갑시다. 자, 그렇게 다 치웠고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사이드에서 정리해줄 만한 개념은 없어 보여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빼먹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수능과에서 어쨌든 용어 개념 정의니까 거기가 대부분 자 202페이지부터 이제는 우리가 문법 요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문법 요소라고 하는 것들. 아이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제 문법 요소 중에서 아마 보면은 종결 표현이라고 있어요. 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다. 포토샵으로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있고
우리 문세로이 선생님과 형태소를 봤을 거니까 형태소 할 때 우리 쓴밤 사장님 문세로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렇게 종결 어미만 볼 줄 알면 돼. 어미 종류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건데 종결 어미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이제 종결 표현이에요. 당연히 안에 5가지가 있었죠. 평서형, 그 다음에 의문형, 그리고 명령형, 그 다음에 청유형, 그 다음에 감탄형이 있죠. 사실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잘 쓰고 있는 개념이라 그게 뭐 얘는 굳이 그렇게 암기할 그런 만큼의 어떤 중요도를 가지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개념은 좀 잡아둬야 되고 이 중에서 네가 뭐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냐면 얘는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의문문은 되게 자주 나오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전부 다 형이라고 했는데 그냥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해도 괜찮아요. 자 평서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나 사실을 전달할 때 보통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의문형은 화자가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일정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을 보통 우리가 그것부터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야. 행동을 요구하는 게 이제 명령문이고 청유형은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화자가 청자에게 역시나 일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비슷해. 이제 그럼 요거 두 개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그럼 두 개 어떻게 구별하느냐? 문제는 요 행동이에요. 요 행동. 요 행동에 화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당연히 이 명령문에는 화자가 포함이 되어 있죠. 물론 어미도 달라. 뭐뭐 해라, 나 뭐뭐 하자 아예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개념상으로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감탄형. 이제 감탄형이 중요한 게 이건 물론 무악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게 얘는 청자와 관계가 없어요. 청자 관계없이 화자의 정서, 느낌을 표출하는 거. 그럼 지 혼자 생각할 때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가 전에 도쌤이 설명했지만 지나갈 때 어떤 남자애가 있거나 어떤 여자애가 있어.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네가 봤을 때 너도 모르게 막 속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입 밖으로 나왔어. 못생겼다라고 나왔어. 근데 그 여자애가 들었어. 아니면 그 남자애가 들었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여기 4개에 해당하는 게 있냐? 그냥 넌 네 생각 얘기하는 거잖아. 못생겼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준 거야? 아니지. 아니면 너 못생긴 거 알아라고 대답을 빨리 대답해봐. 너 못생긴 거 알아볼라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네 느낌만 얘기한 거지 사실 청자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한 건 아니죠. 그래서 개념상으로 얘는 청자와 관계는 없는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요한 게 요거야. 자 3가지가 있어. 우선은 설명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판정 그리고 수사 의문이 있어요. 우선 설명 의문은 말 그대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판정은 대답이 네 아니요로 나오는 거고 수사 의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만 의문문이지. 자 그럼 봐봐. 설명 의문은 중요한 게 의문사 포함되어 있어. 그 다음 판정 의문은 의문사가 없어요. 자 우선 교정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개념을 왜 알아둬야 되냐면 중세국어에서도 나와. 이제 15세기였다면 설명 의문은 끝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의문형 어미든 의문 보조사든 5계열로 끝나요. 요거 경상도 사투리 생각하면 되게 편해. 봐봐.
니 어디 가노? 어디? 의문사지. 어디 가노? 이렇게 되잖아. 그게 요거야 요거. 요거랑 비슷한 거. 요때 언어 관습이 그 지역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이 아니라 판정, 즉 대답이 예 아니오로 나올 말들은 아기어로 끝나. 밥 묻나? 의문사 없잖아. 밥 먹었니? 이거잖아. 밥 묻나? 그러니까 아기어로 끝나면 뭐다? 판정의 문문이다. 이거 실제로 가끔 이제 목표에 나왔던 개념이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5세기랑 연결해서 얘는 개념을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 중세국어 때 물어보는 포인트가 이게 중세 때는 이랬는데 현대에는 이게 이런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얘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다음 수사의 문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형식만의 문문이지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명령 등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봐봐라, 네가 내 쌤이 수업할 때 너 앉아 있는데 저기 문 좀 닫아줄래? 그러면 네가 싫어요 그러고 대답하는 게 아니잖아. 대답 없이 어떻게 보면 뭐 일어나가지고 문 닫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니야? 그런 식의 명령의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너네가 먹겠을 때 쌤이 아이스크림 한 번 더 못 돌리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답할 거야? 네, 못 돌릴 것 같아. 학원이 많이 힘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은 중세국어의 문제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개념이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종결 표현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봅시다. 주체 높이법은 주체. 자, 아까 얘기했잖아. 문장 성분할 때 주체 그럼 뭐야? 주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주체 높이법이라는 말은 사용하면 주어를 높이는 거야. 그 다음에 객체. 뭐였어? 목적어였잖아? 사용하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야. 상대, 대화 상대야. 그럼 얘는 사용하면 청자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 자, 그럼 중요한 게 높임 표현이라는 말, 즉 높임법이라는 말은 높이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뭐도 포함되는 거야? 낮추는 것도 포함되는 거야. 낮추는 방법까지 포함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거까지 꼭 기억해 놓고, 자, 우선은 높임법, 주체 높임법부터 보자고. 높이법을 쓰는 방법, 사실 실현 방법이죠. 우선은 주격 조사 깨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서너마 어미 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전미사 님, 분 뭐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그 다음에 특수어휘, 아예 어휘 자체가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게, 우선은 조금 과하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역시 알아둡시다. 15세기에는 요거 있었어요. 시샤. 시는 언제 써? 시는 뒤에 자음 붙을 때, 자음이 올 때 서너머럼에 시를 썼다는. 그 다음에 요거는 모음이 붙을 때 샤를 보통 쓰고, 보통 얘는 모음을 붙여놓은 다음에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용용이 나르샤, 원래 나르샤아였겠지. 근데 위에 오는 애를 버렸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거부터 알아두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또 역시 필수적인 개념들, 책에 있는 개념들 좀 봅시다. 거기 20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은 주체 높임의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을 거야. 주체 높임 표현은 높여야 할 대상의 뭐 신체, 소유물, 뭐 이런 것들을 높이면서 간접적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 그게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써놔. 그게 뭐냐면 간접 높임법입니다. 간접 높이면 아까도 저기 책에 나와 있듯이 높이고자 하는 대상의 신체 일부분이든 소유물이든 가족이든 이런 대상들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야. 봐봐. 해보자. 자, 사실 여기 지금 C가 사용됐죠. 근데 요거는 뭘 높인 거야? 요거 높인 거야.
그래서 요걸 높여서 어떻게 한 거야? 요걸 통해서 요렇게 높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C는 뭐 이걸 높이면서 이 전체에서 높이는 효과가 나온 거니까 다이렉트로 이걸 높인 게 아니라 요거 높이고 요거 높여서 간접 높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게 무조건 간접 높이 만들 때는 지금 여기 주체 높임이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접 높이면 뭐만 돼? 요거만 사용 가능하다. 다른 방법은 안 돼. 봐봐. 해봐. 너 해봐. 100을 높여봐. 다른 걸로. 선생님은 100개서 나왔다. 선생님은 100일이나. 안 된다고. 무조건 뭐만 돼? C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 꼭 헷갈리지 말고 요거까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그리고 책에 없는 개념인데 요것도 나온 김에 정리를 하고 들어갑시다. 나온 김에 요건 어디다 적어두냐면 간접 높임 거기 설명 옆에다가 보면 사이드 쪽에 그 메모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알아둬. 압존법. 그러니까 청자, 그러니까 네 말을 듣는 청자와 네 문장 속에 드러나는 대상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높임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고. 자,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아빠 얘기해야 돼. 자, 할아버지, 아버지가 집에 왔어.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아버지께서 오셨어요가 아니라 뭐 할아버지가 아빠보다 더 높잖아.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들을 거니까 아빠를 어떻게 해야 돼? 할아버지 듣기 편하게 안 높여서 아버지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언급할 대상이 네가 얘기를 하고 네 얘기를 듣는 그 대상보다 낮은 사람이면 높임법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반대로 할머니가 손녀에게 손녀의 엄마, 즉 자기 며느리죠. 며느리가 어디 갔는지 물어봐야 돼. 그러면 사실 할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높일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손녀가 듣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안 높여도 되는데. 너네 어머니 어디 가셨니? 라고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손녀 듣기 좋으라고. 손녀한테는 엄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됐어? 이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압존법이고, 압존법은 어디서만 정확하게 지킨다? 가족관계 내에서만 엄격하게 지키면 돼요. 나머지 사회생활 할 때 저거 빡세게 지키면 약간 좀 이상한 애 취급받아. 뭐 예를 들면 너네 교장 선생님이 너네 담임쌤 어디 갔냐고 물어봤는데 네가 김 선생 화장실 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새끼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문법상으로 맞는 표현이긴 한데 사회생활에서는 굉장히 느슨하게 쓴다. 예를 들면 다시 아까 상황 얘기해보면 뭐 너네 담임쌤 어디 가셨냐라고 교장 선생님 물어보면 너는 선생님 화장실 가셨어요. 극존칭 말고 선생님께서는 화장실에 가시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짝 라이트하게 살짝만 써준다는 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고 이제 객체높임법으로 넘어오면 되는데 우선은 얘도 실현 방법부터 얘기를 해보자고. 얘는 우선은 부사격 조사 깨쓰면 돼. 그 다음에 얘는 선어말 어미 없다잉. 언제 있어? 15세기에 있어요.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 15세기에는 뭐 있었다? 그죠? 삽잡삽. 요때 있었다는 거. 요거 같이 알아둬야 돼. 그리고 몇 번 얘기하지만 아마 중세국어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얘를 가지고 이제 높임의 대상이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 나오고 실제로 본문에서 좀 찾기 어려운 형태로 나오기도 하니까 좀 같이 엮어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객체높임 현대국어는 지금 선어말 어미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얘도 나머지 똑같아. 전미사 님 분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특수어휘. 4개 외웠잖아? 혜미쌤이랑 모시다, 뵙다, 드리다 뭐 이런 것도 다 외웠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객실 높임에서는 딱히 그렇게 주의할 만한 게 나머지 이제 파생 개념은 그렇게 크게 주의할 게 없다는 거. 자, 이제 상대 높임법이 있는데 어쨌든 첨자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낮추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낮추는 방법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안에 우선 크게 두 가지 있죠.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종결 어미에 의해 실현이 되고 격식체가 있고 비격식체가 있지. 격식체는 당연히 공적인 관계나 조금은 안 친할 때, 그 다음에 비격식체는 사적인 관계나 조금 친할 때 그렇게 쓰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제 안에 뭐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뭐 헤라체, 해요체, 해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외우라고 시킨 적이 있었죠, 쌤 어릴 때.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없고 수능에서는 당연히 암기한 지식보다는 제시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좀 문제 풀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끔 어떤 걸 물어보냐면 그리고 실제로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격식체에 헤라체가 있고 비격식체에 해체가 있어. 둘 다 낮춤이잖아. 이거 구분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밥 먹었니? 격식체니 비격식체니?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해체의 높임이 뭐야? 해요체지, 그지? 그럼 쉽게 말하면 해체는 뭐가 결합할 수 있어? 요가 결합할 수 있지. 그렇게 구별해. 비격식체는 뭐? 요 붙여서 말돼요. 요 붙여서 말돼. 근데 비격식체는 뭐? 요 붙이면 안 돼. 요 붙이면 말이 안 돼요. 밥 먹었니요?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구별하면 조금 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한테 격식체 헤라체와 비격식체 해체를 구별하라고 시킨다. 그럼 그때는 요 붙여서 간단하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 거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높임 표현은 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나?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봅시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시간 표현. 시간 표현. 우선은 발화시랑 사건시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에 설명해요. 시제 봐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발화시나 발화시와 사건시 두 가지 개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과거는 당연히 이렇게 있을 때 사건시 그 다음에 사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는 사건이라는 시점과 네가 말하는 시점이 일치할 때 발화시는 이렇게 일치할 때 미래는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발화시가 되는 거죠. 이거 좀 보고 바꿉시다. 쌤 스탄 보고 바꾸기는 어떤 게 좀 보기 편할까 했는데 그냥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만드는 방법이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야.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우선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선어말 어미, 그 다음이 관형사형 어미, 그 다음이 시간 부서가 있습니다. 자, 우선 선어말 어미는 당연히 아시나 어을 사용해주면 돼. 그 다음에 현재는 니은이나 는, 그리고 미래는 get을 써주면 되죠. 물론 여기에 과거에서 하드 쓰는 더를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서 아시나 어을 한 번 썼을 때랑 두 번 붙여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봐봐. 아시나 어을 한 번 쓰면 나 집에 나 말고 뭐
누구로 할까? 세로이가 집에 갔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세로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갔다. 그럼 여기 없는 거잖아. 그럼 간 행위의 결과가 현재가 지속되고 있는 거지, 그지? 즉 얘는 행위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집에 갔었다 그러면 집에 갔다가 돌아온 건지 아니면 집에 가서 안 돌아왔는지 집에 가서 딴 데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두 번 쓰면 행위의 영향이 단절됐다라는 말을 써요. 됐나? 그거 우선 과거 시제에서 조금 하나 주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언말 어미로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걸 써서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어. 즉 예문을 들어주면 지금 모든 스포츠가 다 중단되어 있긴 하지만 챔스 결승이다. 그래서 난 축덕이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축구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추가로 주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렇게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자, us는 그런 주의사항들이 있었고 get은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말로도 사용되지만 이제 의미에 따라서 미래 사건에 대한 추측 그 다음에 아니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낼 때 반드시 1등을 받겠다 이런 식의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그리고 마땅히 그러했어야 할 일을 표현할 때도 마땅히 그렇게 됐어야 할 일을 표현할 때도 써요. 예를 들면 네가 친구 잘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운전할 일이 없구나. 잘 가고 있는데 친구가 이거보다 다른 좋은 빠른 길이 있어라고 얘기해서 그쪽으로 갔어. 더 오래 걸려. 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야, 아까 그대로 갔으면 지금쯤 도착하고도 남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만드는 기본 개념들이 있고 이제 관형사형 어미가 이제 작년 수능 문제 포인트로 나왔었던 거죠. 자, 품사에 따라 달라. 동사면 은 쓰면 돼. 그럼 과거야. 내가 읽은 책. 그럼 이미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형용사는 은을 쓰면 안 돼. 형용사는 은 쓰면 현재가 돼. 그잖아. 예쁜 얼굴. 그럼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됐어? 그거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일 때는 두 개 다 상관없이 더는 아무데나 붙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일 때 이제 현재로 넘어서 하지. 형용사는 은이야. 동사에서 현재를 표현하고 싶으면 는을 쓰면 돼요. 읽는 책.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미래는 역시나 동사, 형용사, 품사에 관계없이 을 써주면 된다. 근데 반드시 네가 주의하고 또 외워둬야 되는 건 출제됐던 포인트는 요거다.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그리고 자, 모든 표현과 상관없이 사실 시간어머 어미가 뭐가 붙었는지 관형사형 어미가 뭐가 붙었는지 중요하지만 시간부사어가 시제 결정에서 최우선 사항이다. 그래서 언제라는 말이 시간부사어로 붙어 있다면 그거부터 항상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체크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딱히 쓸 거 없겠죠. 굳이 임의상으로 보면 되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우선 고려사항은 요거다. 그리고 품사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 요 의미상 차이 그거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아까 쌤이 지금 지우고 지금 칠판에 안 남아있지만 분명히 책에 필기돼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좀 지우고 갑시다. 좀 지우고 또 얘기해 줄 게 있어. 나머지는 지금 책에서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203페이지 사이드에 있는 것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과거 시제 칸 내부 표 안에 사이드에 보면은 약간 빈 공간 있지. 거기다가 써봐. 거기다가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잘 안 건드리는 개념이긴 한데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라는 개념이 있고 예전 같았으면 쌤이 별로 안 중요해
이거는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재작년부터 수능에서 조금 디테일한 개념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개념도 알아두는 게 필요해. 그래서 절대 시제는 뭐냐면 그 문장의 시제를 판단할 때 얘는 말하는 시점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상대 시제는 사건시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문장의 시제 판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자, 뭐 할까? 나는 근원이가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봐봐라.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세로이가 이렇게 나한테 말했어. 요 말을 해준 시점에서는 근원이가 사고 치는 거랑 목격한 건 전부 다 언제 일어나는 거야? 과거에 일어난 거지. 자, 이렇게 정리해. 이 문장의 절대 시제, 즉 말하는 시점에서의 기준은 요건 과거야.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절대 시제는 그 문장에 사용된 선어만 어미 봐봐. 수잖아. 목격했다. 즉 업 붙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문장의 절대 시제는 요거를 통해서 과거라는 걸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거다. 자, 근데 세롱이가 그걸 목격했을 때는 목격한 거 기준으로는 요 사고는 뭐? 목격과 요 사고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사고 치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목격한 사건시 기준으로 요건 뭐야? 현재가 되죠. 뭔 말인지 알겠어? 목격 기준으로 사고 치는 모습은 뭐? 내가 그걸 본 것과 사고 치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목격한 사건시 기준으로 사고 치는 장면 요거는 현재가 되고 그건 뭘 통해서 판단할 수 있냐? 뭘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의 상대 시제는 현재가 되는 거죠. 요런 개념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쌤이 보기에는 빈틈이 없을 것 같아요. 됐나? 자, 그리고 이제 204페이지로 넘어가 봐. 204페이지 넘어가 보면 아마 거기에 동작사항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야. 동작사항. 그러니까 안에 진행사항이 있고 완료사항이 있죠. 자, 워낙 영어 문법 할 때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얘는 ing, 얘는 ed, 5개념인 건데 사실 국어에서는 이건 의미로 판단하면 되게 쉽게 떨어지는 개념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뭘 주의해야 되냐면 책에서 옆에 고 있다 있지. 얘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봐봐. 옷을 입고 있다 그런 거야. 두 가지로 돼. 진행상으로 보면 옷을 입는 중이다 또 될 수 있고 완료상으로 보면 옷을 입은 채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에 따라서 두 가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문장을 디테일하게 표현해주는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거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시제는 끝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충분히 하셔도 돼요. 굳이 외우지 마.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의미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암기를 하면서 시간을 투자한다거나 에너지를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부분에서 나왔던 어떻게 만드는 건지 품사에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그거만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지우고 이제 단골 중에 단골인 피동, 사동을 좀 보도록 합시다. 책에는 되게 단순하게 나와 있네요. 자, 우선 능동피동부터 좀 보고 얘기합시다. 능동피동부터. 자, 동작을 직접 하는 거고 동작을 당하는 거의 차이죠. 능동과 피동은. 근데 어쨌든 피동 안에 짧은 피동이라는 개념이 있고
긴 피동이라는 개념이 있어. 근데 짧은 피동은 피동 접사를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자, 요것도 문세로이 선생님과 같이 했었죠.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을 우리가 파생어라고 하지, 그지? 근데 얘도 피동 접사, 즉 파생 접사를 붙여서 말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라고도 합니다. 파생적 피동. 그 다음에 긴 피동은 요게 문장의 서술 구조 자체, 문장 구조 자체가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이름을 같이 알아두고 자 그러면 짧은 피동은 피동전미사 요런 애들을 붙이죠. 요런 애들이 결합된다는 거. 긴 피동은 어지다 됐다. 이런 거를 붙여요. 자, 그러고 이제 다들 잘 하겠지만 피동문 만드는 법을 좀 알아야 돼. 왜냐면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이중 피동 판별할 때 되게 중요하게 사용돼. 봐봐. 자, 능동문 사냥꾼이 사슴을 잡았다. 쌤 세대에서 거의 국민 예시인데 요즘 내내 때 뭐 잘 모르겠다만 어쨌든 봐. 얘를 피동문으로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요게 주어가 되지. 사슴이 사냥꾼에게 잡히었다. 이렇게 되죠. 자, 문장 성분 볼게.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 뭐가 돼? 피동문에 뭐가 돼? 부사어가 돼. 그 다음에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돼. 그리고 서술어에서는 이제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자, 여기서 네가 무조건 뭐를 할 줄 알고 뭐를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요게 되게 중요해요. 자, 피동문에서 맨날 건드리고 걸고 넘어지는 문제가 이게 있죠. 사실 문법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장문에서 퇴고할 때 제대로 뭐 이제 수정해야 될 표현으로도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중피동.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한 번 더 붙은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쓴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봐라잉. 문이 열려지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밑줄처럼 그 이중피동인지 아닌지 찾으라 그래. 자, 그럼 이중피동을 찾는 법. 우선은 제일 간단한 방법이 기본형부터 생각해봐. 자, 열려지다. 기본형. 열다야, 열리다야. 자, 쉽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네가 헷갈려. 열단지 열리단지 모르겠어.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제일 좋아요. 여기 제일 정확하고 제일 좋아요. 바꿔봐. 봐봐. 문이 열려지다. 자 이거 피동문이잖아. 능동문으로 바꿔봐. 피동문의 주어는 뭐가 돼? 능동문에서 목적어지. 자, 문을. 그럼 여기 뭐 와야 돼? 열다가 더 자연스럽지, 그지? 자, 그러면 열다가 열려지다 된 거잖아. 그럼 여기 뭐 붙은 거야? 열다에 리랑 어지다 다 붙은 거지, 그지? 그럼 얘는 이중피동이 확실한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게 제일 정확해. 왜 그러냐면, 자, 또 하나 예로 들어보면 범인이 밝혀지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능동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거 주어잖아. 목적어 바꿔봐. 그럼 뭐 와야 돼? 밝다 와야 되냐? 밝히다잖아. 됐어? 그러면 이거 되면서 뭐만 붙은 거야? 어지다 하나 붙은 거지, 그치? 그럼 두 번 붙은 거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뭐야? 이중피동이 아닌 거지. 알겠어? 이중피동인지 아닌지 가장 정확하게 판별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가급적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하나 찾는 법.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판별하면 크게 아마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서 조금만 연습해보면
자, 그 다음에 사동부터 좀 갑시다. 사동부터. 물론 뭐 이거 말고도 뭐 피동문인데 피동문인 것 같은데 피동문이 아닌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자연현상이나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 이런 건 있긴 한데 그건 아마 만약에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된다면 분명히 보기에서 디렉션을 줄 거니까 지금 이론 정리할 때는 그렇게 뭐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지금 얘가 쌤이 얘기한 정도로만 그런 게 있겠네. 뭐 자연현상 같은 건 피동문으로 보기 좀 애매하겠네. 뭐 그런 것들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자. 우선 사동. 그 다음에 긴사동. 똑같아. 얘도 이름이 파생사동, 파생적 사동. 그리고 얘를 분사적 사동이라고 하죠. 자, 마찬가지. 얘도 전미사가 있어. 이런 애들이 붙은 것들을 보통 우리가 파생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긴 사동은 뭐뭐게 하다. 이런 거 붙이면 돼요. 자, 우선은 얘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 자,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다 그러면 뭐야? 엄마가 직접 행동한 걸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직접사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다 그러면 얘는 해석을 간접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직접 행동과 간접 행동이 있으니까 직접사동, 간접사동의 해석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 먼저 알아두고 좀 사동에서 주의할 걸 얘기하기 전에 지금 딱 보이는 게 두 개 같이 놓고 보면 보이는 게 요게 겹치죠. 자, 선생님 그러면 피동과 사동을 구별하라고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시켜요. 당연히 시키고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피동은 대부분 목적어가 없어. 그리고 사동에는 뭐가 있어? 사동에는 목적어가 있어. 자, 그러면 만약에 너한테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별하라고 시키면 너는 어떻게 하면 돼? 목적어 찾아봐야 돼. 알겠어? 자, 목적어 찾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이면 거의 90% 이상 걸립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쌤이 대부분이라고 썼잖아. 예외가 있어. 물론 예외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무엇을 빼앗기다. 이건 당한 거잖아요. 그럼 쟤는 목적어가 있는 피동이에요. 저는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밖에 없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목적어 유무로 판단하면 피동사동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셔도 크게 무방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중사동 개념이 있어요. 자, 이중사동은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거의가 대부분. 물론 뭐 짧은 사동과 이걸 같이 쓸 수는 없는데 이중사동 중에서 가능한 표현이 이중사동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게 이건 알아둬. 2 플러스 우. 자, 예를 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래서 자다도 마찬가지 2 플러스 우 붙이면 어떻게 돼? 제우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중사동은 피동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날 얘기하죠. 시키다의 오용. 이것도 주의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시킬 때 쓰는 거잖아. 뭔가를 동작을 시키게 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내가 너한테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자, 그럼 이게 소개시키다를 아예 못 쓰는 거냐? 아니요, 쓸 수 있어요.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 여자친구나 뭐 네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여자친구를 네 친구 앞에 끌고 와서 너 자기 소개해봐. 그러면 소개시킨 거예요. 네가 의도한 건 이 뜻이 아니잖아. 뭐야? 네 의도에 맞게 하려면 소개해줄게가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은 이제 사용함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돼야 되는 표현이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넘어가기 전에 이중피동 찾는 법, 그 다음에 피동과 사동은 뭐다? 목적어의 유무로 꼭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단골 문제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지우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부정표현 봅시다. 안부정이 있고 못 부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안부정을 지금 표에도 들어있잖아. 단순 부정, 의지 부정, 그리고 못 부정이 이제 능력 부정이다. 이렇게 하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안부정 안에 두 가지 있어. 짧은 부정이 있고 긴 부정이 있어요. 되게 책에는 지금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서술어에 따라서 짧은 것만 쓸 수도 있고 긴 것만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아마 보기에서 줄 거고,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풀어보는 방식은 얘는 만들어서 자연스럽냐 안 자연스럽냐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 정리해 줄 건 크게 없고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우선 짧은 부정은 부정부사 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용어를 쓰면 붙이는 게 되는 거죠. 아니면 서술어를 붙여주면 된다. 서술어라고 하잖아. 서술어를 붙여주면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용어 어간에 뭐뭐지 아니하다. 그래서 아니하다를 줄여서 두 글자로 안타가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못 부정도 마찬가지. 짧은 부정과 긴 부정이 있죠. 그래서 짧은 부정에는 부정부사 못을 쓰면 된다. 그 다음에 긴 부정은 뭐뭐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추가로 되는 게 명령이라든가 청유형의 부정, 은 요거를 활용해서 쓰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인용 표현이 있죠. 자, 인용 표현에서는 아까 인용절 할 때 다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하면 되고, 붙이면 돼요. 됐나? 이게 몰라요. 뭐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워낙 기본적인 개념이라 이 정도로만 정리해도 충분히 아마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몇 번만 연습해보면 바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 없고, 자, 다음에 이어서 잠깐만 이어서 잠깐 인용 표현 말고, 그리고 이제 문장에서 조금 더 나가서 담화라고 있을 거예요. 209페이지에. 자, 거기서 우선은 개념은 이제 대화가 성립되는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담화에 구성 요소가 있는데 당연히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네 말을 들어주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말이 오고 가야 되니까 담화 내용이 있어야 돼. 발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발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 인용 표현 끝나고 담화에서는 구성 요소부터 우선 알아두세요. 가장 기초적인 거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담화는 당연히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듣는 사람이 청자, 그 다음에 발화가 있어야 되고, 그 발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이 있어야 돼. 그런 걸 보통 우리가 다른 말로 장면이라고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제 네가 좀 주의해둬야 되는 개념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뭐 맥락이라는 게 뭐 언어적 맥락, 비언어적 맥락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제일 밑에 있는 담화의 표현이라고 네모 3번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별표 쳐놔.
그 별표 쳐놓고 거기 들어있는 지금 칸 안에 지시, 대용, 접속 표현을 우리가 강화 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왜 글 읽다 보면 우선 다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지시해주는 표현들이 있죠. 순서를 알려주는 표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담화 표시라고 한다. 그 다 지시 대용 표현을 우리가 담화 표시라고 하는 거니까 꼭 알아두고 용어만 알아두면 돼. 그 나머지 내용은 칸 안에 있는 설명들을 우선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통일성과 응집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별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얘는 내용적 측면에서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얘는 형식적으로 자연스러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준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요걸 내용상으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건지 그다음 응집성은 지시대용 표현이 순서나 맥락에 맞게 잘 사용되어 있는 건지 그걸 보는 거니까 그 개념만 정확하게 짚어주면 여기까지는 별 어려운 게 없다. 나머지는 문제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됐나? 자 여기까지